자, 키워드와 함께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PC 물가 0%.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PCE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은 이 통화 정책을 할 때 물가를 기준으로 이 통화 정책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그 물가 중에서도 PCE 물가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 주주의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5월 달에 PCE 물가 지수, 자, 우리가 물가 지수를 얘기할 때 전월 대비도 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있는데요. 네. 전월 대비가 0.0%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은 약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월비가 0.0%라는 얘기는 5월 달에 PCE 물가는 4월 달에 비해서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물론 2.6% 올랐습니다. 이 또한 이제 통화 목표인 인플레 2%보다는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해 연말 좀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물가가 올 상반기에 좀 돌출을 했던 느닷없이 다시 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전월 대비 PC 물가가 0.0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돌출 변수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비 수치가 0.1 아닌가요?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0.00%고요. 지금 0.1이라는 것은 근원 PC를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예, 근원 PC는 0.08로 나왔는데 이것을 반올림하면 0.1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헤드라인. 헤드라인 말씀이시군요. 물가가 0.00%로 나왔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또는 식품 가격을 포함한 것은 0.1%로 뭐 이 또한 지난번보다 살짝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네. 전월 대비는 근원도 2.6%, 또 헤드라인도 2.6% 이렇게 나와서 예상에 그동안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환율 상당히 치솟던 우리나라의 이 환율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물가가 좀 안정됐다 해서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우려된다 할 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고용 지표,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함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연준 매파들은 일단 강성 발언, 금리 인하 아직 완전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달이 될 것이냐, 12월 달이 될 것이냐 이런 전망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금리 인하하지 말자. 이러는데 물가 측면만 놓고 보면요. PC 물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볼 때 한 2.2, 2.3 정도 내려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1차 조건은 충족된다. 네.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4.2 정도로 올라가고 신규 고용 지수가 좀 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 시간당 임금도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목표 수치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 사퇴.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있었던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 사퇴론이 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최악의 결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서는 뭐 우려했던 참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TV 토론회에 저희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인지 능력 상실이나 횡설수설 오락가락 하느냐라는 데에 달려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눈에 초점도 없었고 얼굴도 허너정 거기다가 배시시 웃는 얼굴이 마치 실성한 사람을 연상케 한다는 이런 미국의 언론 보도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누가 토론을 잘했느냐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67대 33 정도. 뭐 이 정도면 랭슬라이드라고 그래서 아주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네. 아주 참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TV 토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나이 문제 없을까라고 우려했던 그 우려를 불식을 시키지 못한 것은 뭐 물론이고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굉장히 조용한데요. 미국 언론들은 아예 사퇴, 퇴진 네. 뭐 이런 얘기들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고 특히 주말 사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사퇴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언론들은 바이든 가고 난 이후에 누구로 내세워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4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은 아예 이름,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1순위에 오르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유색 인종인데다가 또 이분의 정치적 기반이 카멀라 해리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라는 곳은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하나마나 민주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리스 후보의 어떤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스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휘터머 미시간 주지사, 특히 이 중에는 지금 펜실바니아, 미시간 이 스윙 보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재 말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체 후보 이름까지 나온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4년 전에 민주당에서 출마할 때 저는 후배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가교 역할, 다리 브릿지 역할만 하겠습니다 하고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계속하겠다 이러는데 현재 미국 분위기로서는 아주 참담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놓고 볼 때도
대통령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시카고에서 있거든요. 지난번에 선거는 그럼 뭐냐? 자, 바이든을 찍기로 약속을 하고 대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일 뿐이지 8월 달 시카고 대의원 총회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뒤집기는 많이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이 후보 교체를 좌우할 수 있다. 거의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민주당은 큰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넉 달 조금 남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폭풍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죽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후보 등록하는 전까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오고 네. 또 거기서 경선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으로 지리멸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나오는 지지율, 요게 지금보다 10%더 떨어지면 10%포인트 더 떨어지면 뭐 스스로도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보 토론회는 67대 33 정도지만은 네. 이게 과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이 결국 후보 사퇴 교체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모시토라. 자, 지금 주변국들 입장도 조금 난감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지금 줄을 대야 할지가 좀 고민인데요. 특히 일본이 관심인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지금 모시토라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사님?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직후에 일본 언론에 가장 많이 걸리는 키워드 그야말로 모시토라입니다. 모시토라. 자, 이 모시가 만약에 if라는 가정이에요. 그다음에 토라는 토람프의 일본식 이제 트럼프의 일본식 발음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 이 모시토라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트럼프가 됐을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된다. 일본으로서는 지금 외교, 경제, 미국과의 가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됐을 때 정책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본 언론들은 지난 주말을 계기로 모시토라를 기정사실로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아소타로 전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그냥 한 대통령 후보의 어떤 변경, 대통령의 교체를 넘어서서 미국 정책의 전면적 전환, 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인플레 감축법 보고 미국 간 거 어떡하나. 그다음에 관세, 거의 100% 관세를 때린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수출 주도에 우리나라 어떡하느냐. 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우리 경제, 안보, 외교 어떡하나. 플랜 B, 플랜 C 빨리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마크롱 자충수. 자, 주말 사이엔 또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이 예상대로 압승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요. 결국 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마크롱 대통령이 자충수를 둘 꼴이 됐습니다. 예, 프랑스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극우 정당 르펜이 주도하는 RN이 압도적 1위입니다. 물론 프랑스 선거는 과반수가 안 되면 2차 투표를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차 투표는 7월 7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결과는 안 나오지만 이 마크롱의 예상은 완전히 엇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자 이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야 해서 총선을 했는데 네. 국회를 해산까지 하고요. 오히려 표차가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연합이 이른바 이 극우 정당이거든요. 이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총리는 뭐 여소야대 상황, 야당에서 나오게 되고 미국 프랑스는 이원 집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총리와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 그 식물 인간이 되지 않겠냐,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랬을 때 이제 국제 외교상의 문제는 특히 이 국민연합이라는 극우 정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연대로 해서 맺어져 있는 미국과 유럽의 이 동맹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새벽 2시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기존 3시 반에서 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오늘부터 연장이 되는데요. 큰 변화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 등 외환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낮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시세 변동도 오후 3시 반 이후에는 시세 변동이 다음 날 아침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새벽 2시까지 뭐 그러니까 거래 시간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나는 것이죠. 네. 거의 하루 종일 시세가 변할 수 있다 이러는데요. 여기서 시세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은행이 밤에 문 엽니까? 이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도매 시장의 거래, 환율 시장의 거래, 그러니까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보다도 더 큰 변화는 자 종래에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끼리만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달라지면서 미국 은행, 영국 은행들도 새벽이 되면 그쪽은 낮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행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외환 시세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아닌 외국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IMF 때도 이러다가 환율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그 IMF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계속 외국 금융기관들의 이 외환시장 개입을 금지했었는데 이것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융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환율 변화가 아주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다. 밤사이의 외환시장 상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다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PC 물가 0%, 바이든 사퇴, 모시토라, 마크롱 자충수, 그리고 새벽 2시 환율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